안녕하세요. 나뭇결 소리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작품은 조선 후기 연행록 가운데 하나인 몽유 연행록입니다. 이 작품은 청나라 연경을 다녀온 경험을 바탕으로 쓰인 기행문으로 단순한 여행 기록을 넘어 인생과 출세의 의미를 깊이 성찰하는 글입니다. 저자는 꿈과 현실을 대비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영화와 부귀도 결국 한바탕 꿈과 같을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이 작품의 저자는 윤철구이며 서문은 유상환이 썼습니다. 화려한 문물과 장대한 풍경 속에서 오히려 삶의 본질을 돌아보게 하는 작품. 지금부터 몽유 연행록을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자서. 십여년 봄, 나는 봉래를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에 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연경으로 가 유람하고 있었다. 잠에서 깨어보니 산과 강의 모습이 또렷이 기억에 남아 있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봉래는 우리나라 안에 있으니 보고자 하면 울타리 안의 물건처럼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연경은 다르다. 단지 멀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압록강이 가로막고 하늘이 동서를 갈라놓았으니 우리가 얼음을 물고 날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찌 갈 수 있겠는가? 나는 혹시 잠의 요괴에게 희롱당한 것은 아닐까? 그리하여 스스로를 몽유자, 곧 꿈속을 노니는 사람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로부터 18년 뒤 무신년 겨울, 조카 윤학사가 서장관으로 연경에 가게 되었다. 병을 앓은 뒤라 먼 길을 혼자 가기 어려워 나에게 함께 가자고 청하였다. 나는 부모님이 연료하였으나 의리를 저버릴 수 없어 마침내 길을 나섰다. 그제야 예전에 꾸었던 꿈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연경은 천하의 북쪽 한 모퉁이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들이 말하는 장대한 여행이란 것도 우리 동방 사람들의 좁은 식견에서 나온 말일 뿐 세상에 크게 자랑할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요동과 심양의 도시 풍경은 웅장하였고 산해관과 계주의 누대는 장관이었다. 두루 돌아보고 살피니 또한 큰 기쁨이 있었다. 돌아온 뒤 생각해보니 길을 따라 보았던 번화함과 타향의 풍경은 모두 한바탕 지나간 꿈과 같았다. 그제야 깨달았다. 오늘의 이 여행이야말로 참된 꿈이요. 옛날의 그 꿈은 꿈속의 또 다른 꿈이었음을. 이로 미루어 보건대 세상에서 높은 벼슬을 하고 부귀를 누리며 출세의 길을 달리는 사람들 또한 한낱 꿈속의 일에 지나지 않을 뿐이니 어찌 우습지 않겠는가. 이에 귀환한 날 산천과 길의 거리 그리고 그때 지은 시와 글을 차례로 기록하여 여러 편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그 이름을 몽유록이라 하고 세상에 먼저 깨달은 이들에게 작은 웃음거리나마 되고자 한다. 몽유자 씀. 서문. 동방 사람들은 큰 여행을 말할 때 반드시 연경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연경은 천하 전체로 보면 그저 9부분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세월이 크게 바뀌어 문물도 예전과는 달라졌으니 이곳에 다녀오는 일을 두고 대단한 여행이라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작은 일일지 모른다. 그러나 중국의 산천은 천하의 중심이라 할 만하고 기준은 예로부터
천지 사이에 좋은 터전으로 이름난 곳이다. 명나라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백년 동안 왕도가 되었으니 그 지세의 웅장함과 물산이 모여드는 모습은 옛 장안이나 낙양과 다르지 않다. 중국 사람들조차도 이곳에 한번 가서 천하의 큰 경관을 모두 보고 싶어 한다. 하물며 바닷가 외진 곳에 살며 강도 1000리가 못 되고 들판도 100리가 채 되지 않는 우리로서는 누가 강과 관문을 넘어 견문을 넓히고 싶어 하지 않겠는가. 나의 벗 몽유자는 문장이 뛰어나고 여행을 좋아한다. 젊은 시절 복례를 구경했고 지난 해에는 북행 사신단을 따라 길을 나섰다. 이번 길은 외교 사명을 전담한 것도 아니었고 험한 길을 고생스럽게 걷는 일도 적었으니 유람의 마음을 온전히 쏟을 수 있었다. 길을 따라 만난 박연폭포와 폐수, 묘향산, 그리고 백상루와 연광정 같은 누각은 본디 우리나라 안의 경치이다. 그러나 요동을 지나 수천 리에 이르는 동안 산과 바다의 형세, 번화한 사람들, 풍토와 옛 자취, 도시와 궁궐, 사찰과 탑, 연못과 누대에 이르기까지 놀랍기도 하고 기이하기도 하며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여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가 글로 적어 돌아와 사람들이 책을 펼치게 하면 마치 페르시아에 들어가 온갖 보물을 구경하는 듯하다. 몽유자의 여행은 참으로 장대한 여행이라 할 만하다. 그런데도 그의 글을 보면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지 않고 겸손히 낮춘다. 혹시 세상의 끝까지 다 보지 못한 것을 두보의 한처럼 여겨서 그런 것은 아닐까. 나는 듣기로 밖으로 떠나는 여행은 안을 돌아보는 것만 못하다고 한다. 만일 넓게 보고 느낀 장엄함을 자기 마음속 깊은 곳의 여유로 되돌릴 수 있다면 크기만 좋아하고 멀리만 쫓는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을 남긴다. 기계 유상환 씀 10월 22일 맑음. 서울을 떠나 길을 나섰다. 50리를 가서 고향에 이르러 묵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연행을 떠나는 일을 전송하며 이런 시를 지었다고 한다. 멀다 하나 3000리를 넘지 않고 늦어도 15달이면 돌아오리라. 사내라면 이를 진문 드나들듯 여길 일이지 부질없이 떠나는 일을 슬퍼하지 말라. 아, 옛사람의 이별시가 얼마나 많았던가. 그러나 이 두 구절만큼은 참으로 마음을 잘 위로해준다. 조금도 구구한 이별의 아쉬움이 없다. 나는 생각하기를 이 말은 떠나는 일을 보내는 사람만의 위로가 아니라 길을 떠나는 사람 역시 이와 같이 스스로를 달래야 할 말일 것이다. 이에 나도 한 수를 지어 적었다. 만리길 떠나는 나그네, 마음은 오히려 상쾌하구나. 사내가 어찌 집문만 지키랴. 외삼촌과 조카가 함께 수레에 오르네. 시와 술이 있는 곳이 곧 좋은 유람이요 처음 보는 산하의 장관이 펼쳐지리라. 그러나 높은 집에 자애로운 어머니 계시니
길에 서서 문득 발걸음이 머뭇거린다. 새벽녘 새 사신이 여러 역관을 거느리고 대궐에 나아가 하직 인사를 드렸다. 저녁 무렵에는 모화관을 나와 인원을 점검하였다. 나는 먼저 보교를 타고 서산 밖으로 나섰다. 오후에 십리를 더가 고향 고을에 이르니 새 사신은 이미 모두 도착해 있었고 두 아우와 아이들도 나와 서로 만났다. 10월 23일 맑음. 40리를 가서 파주에 이르러 묵었다. 해가 떠오르자 나팔과 징소리가 잇따라 울리고 새 사신이 차례로 깃발을 세우며 길을 나섰다. 나 역시 가마를 내리고 말에 올랐다. 아우와 조카들이 객관 문 앞까지 나와 작별을 고하니 떠나는 마음과 남는 마음이 뒤섞여 차마 다 헤아릴 수 없이 서운하였다. 그러나 옷차림과 말은 가볍고 날쌔였고 마음 또한 맑고 상쾌하였다. 아직 관문과 바다에 이르지도 않았건만 이미 긴 바람을 타고 만리를 건너는 듯한 기상이 일어났다. 신시 무렵 파평관에 도착하였다. 이 고을 목사 이민교가 관복을 입고 나와 서장관에게 문안 인사를 올리고 기둥 밖에서 절을 하였다. 지나는 고을마다 수령들의 예가 모두 이와 같았다. 사신 행렬의 위엄이 본디 그러해야 할 터이다. 그런데 나는 흰 옷을 입은 채 따라가는 몸일 뿐인데도 아랫사람들이 거동을 갖추어 모시는 모습이 조정관리와 다름이 없었다. 상 위에는 방장처럼 가득한 음식이 오르고 드나들 때마다 앞에서 소리를 치며 길을 열어주니 이는 참으로 한미한 선비의 본분과는 거리가 먼 일이다. 이른바 준마의 꼬리에 붙어 천리를 간다는 것이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겠는가. 한번 웃을 일이다. 10월 24일 맑음. 40리를 가 장단에서 점심을 들고 다시 40리를 가 송경에 이르러 묵었다. 새벽녘 닭이 막 울 무렵 세 차례 나팔 소리가 잇따라 울렸다. 이에 사신의 수레를 따라 길을 나섰다. 바람은 몹시 차고 서리는 두텁게 내려 큰 추위가 이미 코앞에 다가온 듯하였다. 길 떠나는 이에 고단함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횃불을 든 수십 명이 앞에서 길을 인도하고 수많은 등불이 말 앞에 줄지어 밝히니 어둠 속 행렬은 장관을 이루었다. 역참과 고을의 아전들은 길을 메우듯 분주히 뛰어다니며 앞에서 외치면 뒤에서 응하고 그 움직임이 날아가듯 빨랐다. 해가 기울기 전에 임진강 근처 관사에 도착하였다. 이 고을 수령 구성희가 공문을 갖추어 와 서장관에게 문안 인사를 드렸다. 오후에 다시 길을 떠나 해질 무렵 송경에 이르렀다. 유수 조병준과 경력 이원일이 모두 와서 서장관을 찾았다. 음식 또한 관아에서 정성껏 마련하였는데 풍성하고 정갈하며
맛도 좋아 지금까지 지나온 새 곳보다 훨씬 나았다. 10월 25일 맑음. 70리를 김천에서 점심을 들고 다시 30리를 더 가 평산에 이르러 묵었다. 날이 채 밝기 전 횃불을 밝히고 길을 나섰다. 10리를 가 미륵당을 지나고 다시 20리를 더 가 청석관에 이르렀다. 깊은 골짜기와 울창한 숲이 10여리나 이어지고 길은 굽이굽이 돌아 나아갔다. 양쪽 절벽은 1000길 높이로 솟아있고 큰 강물이 그 사이로 쏟아져 흐른다. 산 어귀는 깊숙하고 험하여 문처럼 좁은 곳이 여러 차례 이어지니 참으로 하늘이 만들어 놓은 천년의 요새라 할 만하다. 만 개의 쇠뇌를 숨겨둘 만한 곳이다. 그런데 병자년의 난리때에는 말 한 필의 대비도 하지 못하고 끝내 오랑캐에게 돌파당하여 청나라 군사가 마치 사람이 없는 곳을 지나듯 이 땅을 길게 휩쓸고 지나갔다. 생각할수록 한숨이 나왔다. 이에 한수를 읊었다. 하늘이 만든 험한 관문, 그 형세는 쉽게 열릴 수 없건만 두 절벽은 깎아지른 듯하고 길은 굽이 도는구나. 어찌하여 그날에는 먼 계책이 없었던가. 도리어 오랑캐를 놓아 고개를 넘어오게 하였는가. 말을 먹여 관문을 나서니 이곳이 곧 경기와 황해도의 경계라 하였다. 김천의 아전이 고을 수령의 공문을 가지고 와 바치고 백천의 아전은 역참의 물자를 마련해 대기하였다. 해주 감명의 아전은 뒤에서 수행하고 새 고을의 관리들은 앞에서 맞이하였다. 이제부터는 의장과 호위가 성대히 갖추어지고 깃발과 창검이 선명하여 경기 고을에서 보았던 간략함과는 크게 달랐다. 40리를 더 가 금릉관에 이르니 수령 서유상이 예문을 맡은 차원으로 와 서장관에게 인사하였다. 기린 찰방 조명구도 말과 인력을 맡은 차원으로 찾아왔다. 곧 차와 다과를 내왔는데 왼편에는 상이 놓이고 오른편에는 향로가 놓였으며 기둥 밖에는 큰 탁자를 따로 마련해 그 위에 온갖 색깔의 꽃을 가득 꽂아두었다. 아, 진귀한 음식이 눈앞에 가득하다 하나 결국 입에 맞으면 그뿐이다. 사신이 오가기를 해마다 그치지 않으니 길가에 여러 고을이 이처럼 준비한다면 그 비용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 부담은 결국 누구에게 돌아가겠는가? 농사짓는 백성들이 아니겠는가? 이에 대동의 시 한 수를 읊으니 저절로 감탄과 탄식이 나왔다. 이 고을에서는 내하에서 따로 화로를 마련해 나에게까지 보내주었다. 이 또한 손님을 대하는 예였다. 오후에 오리를 가 저탄교를 건너니 이곳부터가 평산의 경계라 하였다. 다시 25리를 더 가 읍관에 이르니 그 이름을 동양이라 하였다.
7-8리쯤 남겨두었을 때 서쪽 해가 지려 하는데 길가에 50-60개의 횃불이 줄지어 서 있어 불빛이 성처럼 환히 둘러 있었다. 수령은 이미 서울로 올라가고 곡선의 아전이 역참 일을 맡아 나와 있었다. 방기 한 사람의 이름은 금색이라 하였는데 용모는 그리 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길을 떠난 뒤 처음 본 기생이니 기록해 두지 않을 수 없다. 10월 26일 맑음. 30리를 총소에서 점심을 들고 다시 50리를 더 가 서흥에 이르러 묵었다. 이른 아침 길을 나서 10리를 가 보산역을 지나고 다시 20리를 더 가 총수에 이르렀다. 이곳은 고을도 아니고 마을도 아니나 관사는 정교하고 화려하였다. 사신이 오가는 길목이므로 길가에 따로 세워 접대와 공급을 편리하게 하려 한 것이며 토산이 역참을 맡는다 하였다. 앞에는 커다란 바위 봉우리가 마주 서 있는데 험하고 깎아지른 절벽에 풀과 나무가 빽빽히 덮여 있어 마치 누군가 집안에 가꾸어 놓은 돌로 만든 가산과 같았다. 맑은 신의 한 줄기가 그 아래를 가로질러 흐르고 바위면에는 옥류천 새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길에서 100여 보 떨어진 곳이라 새 사신이 모두 가서 구경하였고 나 또한 달려가 한 번 보고 왔다. 가는 물줄기가 졸졸 소리를 내며 바위 구멍 사이로 쏟아져 내리고 아래로는 움푹 팬 곳에 고여 우물이 된다. 여름이라면 더위를 씻기에 충분하리라. 참으로 빼어난 절경이었다. 이에 한수를 읊었다. 조물주가 기묘한 솜씨를 다하여 겹겹이 쌓은 돌은 그 형상을 그리기 어렵도다. 천길 절벽에 소나무 걸쳐 있고 샘물은 만개의 구슬처럼 부서진다. 맑은 빛은 옥순을 뽑아낸 듯하고 빽빽히 선 모습은 향로를 늘어놓은 듯하다. 돌로 만든 가산이 어떠한지 알고 싶다면 마땅히 늙은 소동파에게 물어보리라. 다시 30리를 가 서흥 경계에 이르고 또 20리를 더 가 읍관에 도착하니 이름을 용천이라 하였다. 수령 김재경이 들어와 서장관을 아련하였고 신계의 아전이 역참 일을 맡아와서 접대하였다. 방기, 난혜와 영옥은 곡산에서 보았던 금색보다 훨씬 나았다. 이는 길가에서 마주한 풍물과 기색이 산골 고을과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자서. 십여 년 봄, 나는 복례를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에 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연경으로 가 유람하고 있었다. 잠에서 깨어보니 산과 강의 모습이 또렷이 기억에 남아 있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복례는 우리나라 안에 있으니 보고자 하면 울타리 안의 물건처럼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연경은 다르다. 단지 멀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압록강이 가로막고 하늘이 동서를 갈라놓았으니
우리가 얼음을 물고 날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찌 갈 수 있겠는가? 나는 혹시 잠의 요괴에게 희롱당한 것은 아닐까? 그리하여 스스로를 몽유자, 곧 꿈속을 노니는 사람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로부터 18년 뒤 무신년 겨울, 조카 윤 학사가 서장관으로 연경에 가게 되었다. 병을 앓은 뒤라 먼 길을 혼자 가기 어려워 나에게 함께 가자고 청하였다. 나는 부모님이 연료하였으나 의리를 저버릴 수 없어 마침내 길을 나섰다. 그제야 예전에 꾸었던 꿈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연경은 천하의 북쪽 한 모퉁이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들이 말하는 장대한 여행이란 것도 우리 동방 사람들의 좁은 식견에서 나온 말일 뿐 세상에 크게 자랑할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요동과 심양의 도시 풍경은 웅장하였고 산해관과 계주의 누대는 장관이었다. 두루 돌아보고 살피니 또한 큰 기쁨이 있었다. 돌아온 뒤 생각해보니 길을 따라 보았던 번화함과 타향의 풍경은 모두 한바탕 지나간 꿈과 같았다. 그제야 깨달았다. 오늘의 이 여행이야말로 참된 꿈이요. 옛날의 그 꿈은 꿈속의 또 다른 꿈이었음을. 이로 미루어 보건대 세상에서 높은 벼슬을 하고 부귀를 누리며 출세의 길을 달리는 사람들 또한 한낱 꿈속의 일에 지나지 않을 뿐이니 어찌 우습지 않겠는가. 이에 귀환한 날 산천과 길의 거리 그리고 그때 지은 시와 글을 차례로 기록하여 여러 편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그 이름을 몽유록이라 하고 세상에 먼저 깨달은 이들에게 작은 웃음거리나마 되고자 한다. 몽유자 씀. 서문. 동방 사람들은 큰 여행을 말할 때 반드시 연경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연경은 천하 전체로 보면 그저 9부분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세월이 크게 바뀌어 문물도 예전과는 달라졌으니 이곳에 다녀오는 일을 두고 대단한 여행이라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작은 일일지 모른다. 그러나 중국의 산천은 천하의 중심이라 할 만하고 기주는 예로부터 천지 사이에 좋은 터전으로 이름난 곳이다. 명나라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백년 동안 왕도가 되었으니 그 지세의 웅장함과 물산이 모여드는 모습은 옛 장안이나 낙양과 다르지 않다. 중국 사람들조차도 이곳에 한번 가서 천하의 큰 경관을 모두 보고 싶어 한다. 하물며 바닷가 외진 곳에 살며 강도 1000리가 못 되고 들판도 100리가 채 되지 않는 우리로서는 누가 강과 관문을 넘어 견문을 넓히고 싶어 하지 않겠는가. 나의 벗 몽유자는 문장이 뛰어나고 여행을 좋아한다. 젊은 시절 복례를 구경했고 지난 해에는 북행 사신단을 따라 길을 나섰다. 이번 길은 외교 사명을 전담한 것도 아니었고 험한 길을 고생스럽게 걷는 일도 적었으니 유람에 마음을 온전히 쏟을 수 있었다. 길을 따라 만난 박연폭포와 폐수, 묘향산, 그리고 백상루와 연광정 같은 누각은 본디 우리나라 안의 경치이다. 그러나 요동을 지나 수천 리에 이르는 동안 산과 바다의 형세, 번화한 사람들, 풍토와 옛 자취, 도시와 궁궐, 사찰과 탑,
연못과 누대에 이르기까지 놀랍기도 하고 기이하기도 하며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여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가 글로 적어 돌아와 사람들이 책을 펼치게 하면 마치 페르시아에 들어가 온갖 보물을 구경하는 듯하다. 목류자의 여행은 참으로 장대한 여행이라 할 만하다. 그런데도 그의 글을 보면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지 않고 겸손히 낮춘다. 혹시 세상의 끝까지 다 보지 못한 것을 두보의 한처럼 여겨서 그런 것은 아닐까? 나는 듣기로 밖으로 떠나는 여행은 안을 돌아보는 것만 못하다고 한다. 만일 넓게 보고 느낀 장엄함을 자기 마음속 깊은 곳의 여유로 되돌릴 수 있다면 크기만 좋아하고 멀리만 쫓는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을 남긴다. 기계 유상환 씀 10월 22일 맑음 서울을 떠나 길을 나섰다. 50리를 가서 고향에 이르러 묵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연행을 떠나는 일을 전송하며 이런 시를 지었다고 한다. 멀다 하나 3천리를 넘지 않고 늦어도 15달이면 돌아오리라. 사내라면 이를 진문 드나들듯 여길 일이지 부질없이 떠나는 일을 슬퍼하지 말라. 아, 옛사람의 이별시가 얼마나 많았던가. 그러나 이 두 구절만큼은 참으로 마음을 잘 위로해준다. 조금도 구구한 이별의 아쉬움이 없다. 나는 생각하기를 이 말은 떠나는 일을 보내는 사람만의 위로가 아니라 길을 떠나는 사람 역시 이와 같이 스스로를 달래야 할 말일 것이다. 이에 나도 한 수를 지어 적었다. 만리길 떠나는 나그네 마음은 오히려 상쾌하구나. 사내가 어찌 집문만 지키랴. 외삼촌과 조카가 함께 수레에 오르네. 시와 술이 있는 곳이 곧 좋은 유람이요 처음 보는 산하의 장관이 펼쳐지리라. 그러나 높은 집에 자애로운 어머니 계시니 길에 서서 문득 발걸음이 머뭇거린다. 새벽녘 새 사신이 여러 역관을 거느리고 대궐에 나아가 하직 인사를 드렸다. 저녁 무렵에는 모화관을 나와 인원을 점검하였다. 나는 먼저 보교를 타고 서산 밖으로 나섰다. 오후에 10리를 더가 고향 고을에 이르니 새 사신은 이미 모두 도착해 있었고 두 아우와 아이들도 나와 서로 만났다. 10월 23일 맑음 40리를 가서 파주에 이르러 묵었다. 해가 떠오르자 나팔과 징소리가 잇따라 울리고 새 사신이 차례로 깃발을 세우며 길을 나섰다. 나 역시 가마를 내리고 말에 올랐다. 아우와 조카들이 객관 문 앞까지 나와 작별을 고하니 떠나는 마음과 남는 마음이 뒤섞여 차마 다 헤아릴 수 없이 서운하였다. 그러나 옷차림과 말은 가볍고 날쌔였고 마음 또한 맑고 상쾌하였다. 아직 관문과 바다에 이르지도 않았건만 이미 긴 바람을 타고 만리를 건너는 듯한 기상이 일어났다.
신시 무렵 파평관에 도착하였다. 이 고을 목사 이민교가 관복을 입고 나와 서장관에게 문안 인사를 올리고 기둥 밖에서 절을 하였다. 지나는 고을마다 수령들의 예가 모두 이와 같았다. 사신 행렬의 위엄이 본디 그러해야 할 터이다. 그런데 나는 흰 옷을 입은 채 따라가는 몸일 뿐인데도 아랫사람들이 거동을 갖추어 모시는 모습이 조정관리와 다름이 없었다. 상 위에는 방장처럼 가득한 음식이 오르고 드나들 때마다 앞에서 소리를 치며 길을 열어주니 이는 참으로 한미한 선비의 본분과는 거리가 먼 일이다. 이른바 준마의 꼬리에 붙어 천리를 간다는 것이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겠는가. 한번 웃을 일이다. 10월 24일 맑음. 40리를가 장단에서 점심을 들고 다시 40리를가 송경에 이르러 묵었다. 새벽녘 닭이 막 울 무렵 세 차례 나팔 소리가 잇따라 울렸다. 이에 사신의 수레를 따라 길을 나섰다. 바람은 몹시 차고 서리는 두텁게 내려 큰 추위가 이미 코앞에 다가온 듯 하였다. 길 떠나는 이에 고단함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횃불을 든 수십 명이 앞에서 길을 인도하고 수많은 등불이 말 앞에 줄지어 밝히니 어둠 속 행렬은 장관을 이루었다. 역참과 고을의 아전들은 길을 메우듯 분주히 뛰어다니며 앞에서 외치면 뒤에서 응하고 그 움직임이 날아가듯 빨랐다. 해가 기울기 전에 임진강 근처 관사에 도착하였다. 이 고을 수령 구성희가 공문을 갖추어 와 서장관에게 문안 인사를 드렸다. 오후에 다시 길을 떠나 해질 무렵 송경에 이르렀다. 유수 조병준과 경력 이원일이 모두 와서 서장관을 찾았다. 음식 또한 관아에서 정성껏 마련하였는데 풍성하고 정갈하며 맛도 좋아 지금까지 지나온 새 곳보다 훨씬 나았다. 10월 25일 맑음. 70리를가 김천에서 점심을 들고 다시 30리를 더 가 평산에 이르러 묵었다. 날이 채 밝기 전 횃불을 밝히고 길을 나섰다. 10리를 가 미륵당을 지나고 다시 20리를 더 가 청석관에 이르렀다. 깊은 골짜기와 울창한 숲이 10여리나 이어지고 길은 굽이굽이 돌아 나아갔다. 양쪽 절벽은 1000길 높이로 솟아있고 큰 강물이 그 사이로 쏟아져 흐른다. 산 어귀는 깊숙하고 험하여 문처럼 좁은 곳이 여러 차례 이어지니 참으로 하늘이 만들어 놓은 천년의 요새라 할 만하다. 만 개의 쇠뇌를 숨겨둘 만한 곳이다. 그런데 병자년의 난리 때에는 말 한 필의 대비도 하지 못하고 끝내 오랑캐에게 돌파당하여 청나라 군사가 마치 사람이 없는 곳을 지나듯 이 땅을 길게 휩쓸고 지나갔다. 생각할수록 한숨이 나왔다.
이에 한수를 읊었다. 하늘이 만든 험한 관문, 그 형세는 쉽게 열릴 수 없건만 두 절벽은 깎아지른 듯하고 길은 굽이 도는구나. 어찌하여 그날에는 먼 계책이 없었던가? 도리어 오랑캐를 놓아 고개를 넘어오게 하였는가? 말을 먹여 관문을 나서니 이곳이 곧 경기와 황해도의 경계라 하였다. 김천의 아전이 고을 수령의 공문을 가지고 와 바치고 백천의 아전은 역참의 물자를 마련해 대기하였다. 해주 감명의 아전은 뒤에서 수행하고 새 고을의 관리들은 앞에서 맞이하였다. 이제부터는 의장과 호위가 성대히 갖추어지고 깃발과 창검이 선명하여 경기 고을에서 보았던 간략함과는 크게 달랐다. 40리를 더가 금릉관에 이르니 수령 서유상이 예문을 맡은 차원으로 와 서장관에게 인사하였다. 기린 찰방 조명구도 말과 인력을 맡은 차원으로 찾아왔다. 곧 차와 다과를 내왔는데 왼편에는 상이 놓이고 오른편에는 향로가 놓였으며 기둥 밖에는 큰 탁자를 따로 마련해 그 위에 온갖 색깔의 꽃을 가득 꽂아두었다. 아, 진귀한 음식이 눈앞에 가득하다 하나 결국 입에 맞으면 그뿐이다. 사신이 오가기를 해마다 그치지 않으니 길가에 여러 고을이 이처럼 준비한다면 그 비용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 부담은 결국 누구에게 돌아가겠는가? 농사짓는 백성들이 아니겠는가? 이에 대동의 시 한 수를 읊으니 저절로 감탄과 탄식이 나왔다. 이 고을에서는 내야에서 따로 화로를 마련해 나에게까지 보내주었다. 이 또한 손님을 대하는 예였다. 오후에 오리를 가 젖한교를 건너니 이곳부터가 평산의 경계라 하였다. 다시 25리를 더가 읍관에 이르니 그 이름을 동양이라 하였다. 7, 8리쯤 남겨두었을 때 서쪽 해가 지려 하는데 길가에 50, 60개의 횃불이 줄지어 서 있어 불빛이 성처럼 환히 둘러 있었다. 수령은 이미 서울로 올라가고 곡선의 아전이 역참 일을 맡아 나와 있었다. 방기 한 사람의 이름은 금색이라 하였는데 용모는 그리 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길을 떠난 뒤 처음 본 기생이니 기록해 두지 않을 수 없다. 10월 26일 맑음. 30리를 가 총소에서 점심을 들고 다시 50리를 더 가 서흥에 이르러 묵었다. 이른 아침 길을 나서 10리를 가 보산역을 지나고 다시 20리를 더 가 총수에 이르렀다. 이곳은 고을도 아니고 마을도 아니나 관사는 정교하고 화려하였다. 사신이 오가는 길목이므로 길가에 따로 세워 접대와 공급을 편리하게 하려 한 것이며 토산이 역참을 맡는다 하였다. 앞에는 커다란 바위 봉우리가 마주 서 있는데 험하고 깎아지른 절벽에 풀과 나무가 빽빽히 덮여 있어
마치 누군가 집안에 가꾸어 놓은 돌로 만든 가산과 같았다. 맑은 신의 한 줄기가 그 아래를 가로질러 흐르고 바위면에는 옥류천 세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길에서 100여 보 떨어진 곳이라 세 사신이 모두 가서 구경하였고 나 또한 달려가 한 번 보고 왔다. 가는 물줄기가 졸졸 소리를 내며 바위 구멍 사이로 쏟아져 내리고 아래로는 움푹 팬 곳에 고여 우물이 된다. 여름이라면 더위를 씻기에 충분하리라. 참으로 빼어난 절경이었다. 이에 한수를 읊었다. 조물주가 기묘한 솜씨를 다하여 겹겹이 쌓은 돌은 그 형상을 그리기 어렵도다. 천길 절벽에 소나무 걸쳐 있고 샘물은 만개의 구슬처럼 부서진다. 맑은 빛은 옥순을 뽑아낸 듯하고 빽빽히 선 모습은 향로를 늘어놓은 듯하다. 돌로 만든 가산이 어떠한지 알고 싶다면 마땅히 늙은 소동파에게 물어보리라. 다시의 30리를 서흥 경계에 이르고 또 20리를 더가 읍관에 도착하니 이름을 용천이라 하였다. 수령 김재경이 들어와 서장관을 아련하였고 신계의 아전이 역참 일을 맡아와서 접대하였다. 방기, 난혜와 영옥은 곡산에서 보았던 금색보다 훨씬 나았다. 이는 길가에서 마주한 풍물과 기색이 산골 고을과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